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권흥기 작가님의 단편 소설 동거인을 준비했습니다. 동거인, 권흥기 지음. 살림살이 빠듯한 둘째 딸네 집에 얹혀 사는 내 처지가 딱해 보였던지 7살 많은 동네 언니가 동생, 내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 테니 해봐. 홀로 사는 할아버지네 집 일이야. 놀면 뭐해? 66이면 자넨 아직 핏기 있을 때잖아. 라고 괜찮은 집이 있다면서 가정부 일을 권한다. 정희 언니가 할아버지네 집 가정부 노릇을 권했을 때 언뜻 국민학교 다닐 때 읽은 소설 알프스의 소녀에 나오는 하디의 할아버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알프스의 깊은 산속에 사는 무뚝뚝한 외톨이 고집쟁이 할아버지였다. 소녀와 살면서 조금씩 새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괴팍한 하디의 할아버지를 머릿속에 그린 것이다. 40살 전에 남편을 잃고 남자를 모르고 살아 엉뚱한 상상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할아버지도 남자인데 남자 혼자 있는 집에서 일해야 한다는 말에 지레 겁을 먹어 하디의 할아버지를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호적이 늦어 연금도 못 받는데 형편이 어지간히 군색스럽게 보인 모양이다. 하기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오던 터이다. 둘째 외손녀도 초등학생이 되어 일하러 가는 제 어미 대신 내가 유치원에 보내고 데려오고 할 것도 없다. 더부살이 하는 사람이 이 어미 한 사람뿐이라면 사위와 둘째 딸 진아 어미한테 덜 미안한데 마흔을 바라보는 시집 못 간 큰딸까지 동생 집에 신세를 진다. 박서방이 제 식구 셋에다가 장모와 처형까지 먹여 살린다. 진아 어미가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나선 것도 쪼들리는 생활 탓인 것을 이 어미는 다 안다. 큰딸 혜인이는 본래 일본 전문 관광 가이드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나빠져 일본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없어 2년이나 놀고 있다. 어미로서 할 소리가 아니지만 혜인이는 백수이다. 혜인이가 백수가 되어 어미 애간장을 녹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혜인이는 맞으라고 전문대학이라도 시켰지만 진아 어미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 고등학교만 나왔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에 보태라고 동생한테 꼬박꼬박 주던 돈도 못 준다. 주기는커녕 제 용돈도 없을 것이다. 어미인 나도 사위하고 진아 어미한테 미안한데 혜인이는 오죽할까. 이래저래 자식들 눈치를 보는 꼴이어서 서러워 눈물이 핑 돈다. 동사무소에 시민 강좌 일본어 강사라도 해보겠다는데 봄이 되면 우리 혜인이를 부르려나. 하지만 눈치에 눈물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일을 해 돈을 벌어야 한다. 가만히 앉아있어 무슨 수가 생길까. 무심한 나날만 흘러갈 뿐인데 언니 말 맞다나 나는 핏기도는 60대이다. 돈은 벌어야겠지만 막상 노인 한 분이 사는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려니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다. 대답을 못해 망설이자 언니가 내 10촌 넘은 일가 오라버니야. 오라버니는 어릴 적 한 동네에 살아 잘 알아. 성품이 무던하고 인심도 후해. 자네 일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고 거푸 권한다. 한 집에 할아버지와 나 둘만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별걸 다 신경 쓰네. 사람 좋은 우리 오라버니가 무슨 해코지를 할까봐 그러는가. 라고 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핀잔을 줄 것 같다. 고마워요 언니. 한편 부끄럽네요. 없이 사는 형편이 드러나서 말이에요. 자네하고 나하고 고맙고 부끄럽고 그런 말 하는 사이인가? 자네나 나나 일찍이 혼자 몸이 되어 20년 넘게 자매처럼 지내는데 정희 언니는 나하고 언니 동생하며 지내오는데 지난해 늦가을 좀 멀리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간 친언니 같은 사람이다. 일단 해볼게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시면 될 테니까요. 언니에게 일을 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워서 머릿속으로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를 따져보았다. 84살 할아버지는 몸이 노쇠할 것이다. 불편한 몸 때문에 이따금씩 아이처럼 트집을 잡고 짜증을 낼 것 같다. 어쩌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기에
나를 하인처럼 여길지도 모른다. 언니는 마음씨 좋은 오라버니라고 말했지만 1년 전에 할머니를 잃어 슬픔에 짓눌러 성품도 침울할 것 같다. 언니 말로는 할아버지의 외아들은 미국 유학을 가서 거기서 혼인하여 아이 낳고 산다. 할아버지는 사변 때 부모를 따라 피란을 왔고 할머니도 전쟁통에 고아가 된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독거노인인 할아버지네 집 일을 하리라고 마음을 굳혔다. 언니를 보아서도 할아버지를 고약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혜인이는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지 않은가. 출입문에 붙은 동호수가 쓰인 명패를 보면서 나는 장동섭 할아버지네 아파트에 초인종을 눌렀다. 시간이 좀 지났는가 싶은데도 기척이 들리지 않는다. 가는 귀를 먹었을까 낮잠이 드셨나. 한 번 더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언니가 오늘 점심때를 조금 지나 내가 간다고 할아버지에게 알렸으므로 집안에 있을 것이다. 이윽고 방문 손잡이 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린다. 아래 위 미색 추리닝을 입고 한 손에는 익담한 듯 손가락을 갈피에 꽂은 책과 자루 달린 돋보기를 움켜쥔 할아버지가 나온다. 내가 허리를 굽혔다가 세운 다음 할아버지 안녕하셔요. 정희 언니가 보낸 차숙희예요. 여고생처럼 발랄한 목소리로 인사하자 할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문을 열고 우두커니 서 있다. 약간 큰 키에 불면 날아갈 듯 마른 체격이다. 언니가 할아버지께 다 말씀을 드렸다면서 그냥 가면 된다고 했어요. 운동화와 구두가 짝을 지어 가지런히 놓인 현관 앞에 서서 내 소개를 하자 할아버지가 문을 당기면서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선다. 처음 온 손님이네. 소파에 앉아요. 차라도 한 잔 끓여오리다. 할아버지가 혼잣말인 듯 중얼대면서 돋보기와 책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한다. 제가 끓일게요. 한 잔 드리고 저도 마실게요. 할아버지와 나 둘만 있는 어색한 분위기를 누기려고 조금 들뜬 목소리로 서둘러 말하자 할아버지가 그래도 되겠네 라면서 되돌아온다. 내가 주전자에 물을 받아 끓여 찻잔에 붓고 싱크대 옆의 찹 봉지를 뜯어 담그자 개나리 꽂힌 양 노란 물이 실처럼 풀려나온다. 할아버지와 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려니 불편하다. 할아버지도 서먹할 것이다. 이름은 차숙희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외손녀 진아 이름을 붙여 진아 할머니라고 불러요. 제 친정 동네가 수촌이라서 수촌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돼요. 언니가 할아버지 뵈러 오나요? 허리가 아파 오라버니네 집에 자주는 못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할아버지의 말문을 트기 위해 수다를 떨듯 물었다. 할아버지에게 조금은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릴 사람이 뻣뻣하면 곤란하다. 허리가 성치 않다는군. 나이 73이면 정희도 노인인걸? 할아버지가 심드렁이 말한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면서 집안을 살폈다. 소파 앞에 나무 탁자가 놓였고 맞은편 벽에 벽걸이 텔레비전이 붙었다. 주방 벽 앞에 냉장고가 섰고 뒤편에는 가스레인지가 있다. 할아버지가 사는 집이기에 가재도구와 사방 벽이 우중충할 것이라 여겼지만 말쑥하고 밝다. 내가 빈 찻잔을 내려놓자 할아버지가 남은 차를 고개를 뒤로 젖혀 쭈르륵 하는 소리가 나도록 마시고 잔을 탁자에 놓는다. 할아버지가 일어서더니 동편 방의 문을 열어놓고 눈짓으로 나를 오라고 부른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알려주려나 싶다. 귀담아 잘 들어야 한다. 할아버지 옆에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남쪽 창문 아래에 1인용 침대가 가로로 놓여 있고 맞은편에는 화장실 문이 보인다. 침대 머리맡에 개어놓은 이불 위에는 베개가 올라앉았다. 일을 하다가 쉴 때 이 방을 써요. 난방도 돼. 반말을 섞어가면서 이 방을 쓰라는 말을 듣자 얼굴이 화끈거린다. 두고 보면 말 뜻을 알 수 있을 텐데도 참을성 없이
제가 방을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소파에 앉아 쉬면 될 테니까요. 라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뭘 모른다는 듯 나를 바라보더니 소파는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그게 아니라는 듯이 말한다. 그 말을 듣고서야 들고 온 큰 가방 안에 잡다한 청소도구와 함께 일할 때 입을 옷이 있다는 생각이 스친다.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치마나 바지를 벗느라 자칫 속옷이 드러나면 무슨 망신일까. 할아버지는 당황할 것이고 나는 민망하다. 옷은 할아버지가 드나들지 않는 방에서 갈아입어야 할아버지도 나도 편한데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 할아버지가 보든 말든 일하는 사람이 소파에 앉아 쉬다가 잠이 들면 볼썽사납다. 내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주방이나 거실, 화장실을 드나들기도 불편할 것이다. 부득이 집에 못 갈 때는 이 방에서 자. 방문을 닫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하는 할아버지의 말에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움츠려든다. 부득이 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이 방에서 자라는 말이 몹시 귀에 거슬린다. 밤늦도록 일을 하여 집에 못 돌아가는 수도 있다는 말인가. 잠을 잔다는 말도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녀의 깊은 관계를 의미한다. 이 무슨 망측스러운 말일까? 일하러 온 나를 여자로 생각할까? 가정부로 온 여인네를 당신 집에서 자고 가라니. 하지만 할아버지 나이와 내 나이를 견주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설령 할아버지가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내가 동쪽 방에서 잠자지 않으면 된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을 바짝 야윈 84 할아버지가 우격다짐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턱도 없다. 이제나 저제나 할 일을 일러주기를 바라는데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창밖 멀리 바다처럼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인가? 자잘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말해주면 한결 편한데도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에 잠겨 있다. 그래도 소파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들고 온 큼지막한 가방을 무릎 앞으로 당겼다. 가방 안에는 손걸레와 비, 먼지털이에 빨랫비누 고무장갑과 수세미, 자루 달린 솔, 플라스틱 바가지, 물병, 실내 화며 청소에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다. 일할 때 입을 옷과 앞치마에 수건도 준비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을 먼저 할까요? 물으려다 그만두었다. 일거리를 묻는 것이 좀 당돌하게 보일 것 같다. 우선 저쪽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실과 화장실 청소를 하기로 했다. 한 손으로 가방을 들어 방으로 가려고 일어서는데 할아버지가 말한다. 내일부터 하면 될 텐데 첫날부터? 아니에요. 온터에 청소를 좀 하고 갈게요. 그리 급하고 중한 일인가? 참, 통장 계좌를 적어 식탁 위에 둬요. 내일부터 일하라는 말에 대뜸 일한 날수를 헤아려 돈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은 오늘 하루를 뺀다는 계산이다. 방에 들어가 일 옷을 갈아입었다.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아 거실을 쓸고 닦았다. 할아버지는 어느샌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이어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시작했다. 타일 바닥과 아래쪽 벽을 비누칠한 걸레로 부드럽게 닦은 다음 물로 씻어냈다. 이번에는 배수구 물바지를 꺼냈다. 미끈거리는 물때가 껴있다. 비누칠한 솔로 문지르고 수세미로 속을 돌려 닦아냈다. 정희 언니가 내 뜻대로 일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 5일 동안은 청소를 하고 다음 주에는 옷가지와 수건 따위의 빨래를 하기로 했다. 3달, 10월부터는 음식이며 식사 준비 일을 하리라고 계획했다. 언니 말을 따라 9시 무렵에 할아버지네 집에 도착하면 내 방에서 일 옷을 갈아입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꼈다. 거실부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고이 쓸고 걸레를 빨아 구석구석까지 닦았다.
창문 유리와 문틀을 닫고 물로 씻어냈다. 앞뒤 베란다의 큼직큼직한 타일들 사이는 낡은 칫솔에 비누칠하여 때를 벗겼다. 허리가 좀 뻐근하기에 주먹으로 두드리는데 방에서 나온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책갈피를 가른 책을 든 채 흘리듯 말한다. 그렇게 일하다가는 몸살이 날걸? 나는 몸놀림을 멈추었다. 몸살 난다는 말이 일하는 요령을 모른다는 뜻인지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한다는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할아버지는 더 말하여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여긴 듯 방으로 들어가고 없었다. 가정부가 왔으면 할아버지네 집이 싹 달라 보여야 한다. 걸레를 들고 집안을 오가면서 눈에 뜨이는 대로 쓸고 닦았다. 가스레인지를 비누칠한 수세미로 반짝거리도록 때를 벗겼다. 내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 할아버지도 청소를 좀 하는 것 같다. 가끔씩 음식물이 든 비닐봉투를 처리하고 휴지통도 비운다. 청소일로 닷새가 지나갔다. 이번에는 베개피와 수건, 걸레를 손으로 빨아 베란다의 빨래거리에 훌훌 털어 널었다. 내가 청소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방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듯 거실에 잘 나오지를 않는다. 무엇을 하라는 말도 잘 한다는 말도 없다. 숫째 당신 집 일이 아니라는 듯 무심해 보인다. 청소와 빨래를 하느라 2주일, 열흘이 훌쩍 지나갔다. 월말이 온 것이다. 일한 날수가 한 달이 차야 월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10월 보름 무렵에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말일자로 할아버지가 보낸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일한 날수는 고작 열흘인데도 통장에는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찍혀있다. 나는 통장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기도하듯 가슴에 꼭 붙였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봐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돈이 아쉬운 형편이다. 반달치 월급이 50만 원이면 한 달에는 100만 원을 받는다. 몸이 새처럼 허공으로 뜨는 기분이다. 우선 혜인이 용돈으로 15만 원을 주고 싶다. 커피를 마시고 극장에도 가고 하는데 쓸 수 있다. 외손녀 둘의 한 달 용돈조로 각각 10,000원을 정했다. 진아 어미에게도 공과금에 보태라고 한 15만 원을 주리라. 그러면 내 몫으로 18만 원이 떨어진다. 다음 달부터는 1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될 테니까 혜인이와 진아 어미에게 주는 돈을 배로 올려 각각 30만 원을 줄 작정이다. 기분이 좋아 졸음에 겨운 듯 눈이 감기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그때 돌연 온 몸이 굳어진다. 날개를 단 듯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몸이 들개바람을 맞은 듯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마는 심정이다. 할아버지는 나를 가정부 노릇을 그만두게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한 달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입을 떼지 않았을 것 같다. 날수를 헤아려 급료를 주는 것은 야박하여 다음 한 달을 채우고는 월말에 흔한 말로 나를 해고시킬 것이다. 내가 보아도 할아버지네 집에는 가정부를 드릴 일거리가 없다. 언니 말로는 할아버지가 부정맥을 좀 앓았는데 연세치고는 건강하여 거동에도 불편이 없다. 반달치 월급 50만 원을 받은 이튿날이었다.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직접 말씀해달라고 할 참이다. 그러다 보면 할아버지가 앞으로도 나를 일하게 할지 그만두게 할지 속마음도 짐작할 수 있다. 할아버지, 할 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놓을게요. 고개 숙여 거실에 걸레질하면서 물어도 소파에 앉은 할아버지는 말이 없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세요. 마음에 드시도록 해놓을 테니까요. 듣기만 하는 할아버지에게 나도 모르게 조금 볼멘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부지런하셔서 제가 할 일을 해버리잖아요. 라고 말해도 할아버지는 말귀를 못 알아들은 듯 고개를 두어 번 갸웃한다. 제 나이 66인데 마음에 드시도록 잘할 자신 있어요. 그제야 말뜻을 알겠다는 듯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느리게 한번 끄덕인다. 노인이니까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군.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그게 맞지 않느냐고 묻듯 턱을 앞으로 내민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그냥 쉬셔요. 제가 다 해놓을 거예요.
이 작은 집에 청소도 못하면 산 사람이 아니지. 누워 천장만 보는 식물 같은 인간일 거야. 숫제 미라가 되라는 말이네. 청소가 아니라 운동이야. 죽은 자는 말만 없는 것이 아니라 몸도 못 움직이는 법이지. 나도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을 들어한다. 죽은 사람은 몸놀림도 없다. 옳은 말이다. 일은 내가 할 테니 쉬라는 말을 할아버지는 죽은 듯이 누워있으라는 말로 오해를 한다. 수촌댁도 알잖아. 운동이 보약이라고 말이야. 손수 집안일을 하시면서 왜 저 같은 사람을 들였어요? 불손한 말이 될까 싶어 망설였지만 오늘도 종일토록 휴대폰이나 만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루해를 보낼 혜인이가 떠올라 입을 열고 말았다. 할아버지도 뜻밖의 물음이라는 듯 생각에 잠긴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일을 하시면 일거리가 없어지고 제 가정부 노릇도 그만두게 하실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나도 모르게 수심이 서리고만 내 얼굴 표정을 알아챈 듯 애초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들인 건 아닌데 정의가 그런 말은 하지 않은 모양이네. 하긴 뭐 할 말도 아니지. 라고 가슴이 철렁하니 떨어지도록 놀랄 말을 한다. 내가 할 일은 청소, 빨래가 아니라 따로 있다고 한다. 1년여 전에 할머니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다는데 할머니 노릇을 할 사람을 찾았다는 건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집안은 물속 같아. 텔레비전을 켜면 사람 소리가 나지만 그건 그림자 같잖아. 헛개비라고 할까? 거실을 다니고 그릇을 만지느라 달그락대는 소리가 들리고 나 말고도 사람 사는 소리가 듣고 싶었어. 그제야 언니가 자네 해온 대로 하면 돼 라던 말이 생각난다. 청소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네 집에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 된다는 의미인 듯하다. 집안에 가득 찬 정적이 싫다는데 이해가 간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변덕스럽다. 다달이 100만 원 돈이 또박또박 나가면 생각도 달라진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다가 또다시 참을성 없이 입을 열었다.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일하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하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 소리가 더 많이 날 텐데요. 청소가 아니라 운동인데 그게 수촌택한테는 곤란한 일이 된다는 거네. 하긴 그럴 것도 같네. 반찬 만들기가 어려워. 옛날 음식은 쓰고 매워 달지 않았어. 단맛이 나야 하는 반찬은 달았지만 요즘은 쓰고 맵고 할 것 없이 단맛이 배어있는 것 같아 물렸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메모지에 적어 카드와 함께 식탁 위에 올려놓거든. 그걸 조리해주면 안 될까? 할아버지는 청소와 빨래보다는 반찬 만드는 일이 절실한 모양이다. 하기는 사먹는 반찬은 실증이 나게 마련일 것이다. 할아버지처럼 반찬 만들기는 나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할아버지 입맛에 맞아야 한다. 하지만 못한다는 말은 일하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 그럴게요. 정성껏 만들어 볼 테니 며칠 드셔보셔요. 난 그저 어릴 적부터 먹어온 재래식 반찬이면 돼. 신경 쓰지 말아요. 해볼게요. 아무튼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메모에 적어주는 반찬 만드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다만 조금 일찍 할아버지네 집에 가야 한다. 열흘 남짓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반찬을 메모지에 써서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내가 마트에 가서 카드로 재료를 사와서 조리를 했다. 배추에 콩가루를 뿌려 끓인 배춧국이나 무조각을 넣은 고등어 조림이며 된장을 풀고 삶은 시래기를 썰어 넣어 끓인 된장국 따위이다. 청국장도 끓였고 노란 배추 속잎으로 부침개도 지졌다. 한 번은 미역을 기름에 볶아 물을 붓고 삶은 소고기를 잘게 썰어 넣어 미역국을 끓였다. 방에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고 물었다. 무슨 말인가 싶어 대답을 못한 채 거실로 나갔다. 내 생일이 오늘인데
정희가 말하던가요? 요 근래에는 언니하고 전화도 좀 뜸한 편이다. 할아버지 생신이 오늘인 걸 저는 몰랐어요. 메모지가 없기에 미역국을 끓인 것뿐이에요. 미역국은 누구나 맛나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할아버지가 보일 듯 말 듯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알겠다는 표정을 짓는다. 아무렴은 어때? 구수한 미역국을 배불리 먹었는데. 할아버지는 내가 만든 반찬이 입에 맞아 좋다면서 칭찬을 해준다. 할아버지가 식탁에 놓은 메모지를 따라 반찬을 해드리다가 문득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스쳐간다.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의 반찬은 조리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먹고 남은 것도 문제이다. 재료를 사서 국을 끓이고 할 것 없이 우리 집에서 만든 반찬을 조금 가지고 오면 될 것 같다. 국이든 반찬이든 우리가 손을 대기 전에 덜어두었다가 가지고 와서 데우거나 다시 끓이면 된다. 할아버지, 제가 집에서 만든 국과 반찬을 숟가락을 대기 전에 할아버지 몫으로 적당히 덜어서 가져오면 안 될까요? 그러면 카드에서 돈 나갈 일도 없어요. 한 분 잡수실 음식을 하면 맛도 덜 나고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얻어먹는 처진데 따질 형편이 아니지. 마침내 기름을 뿌린 톱니바퀴처럼 가정부로서 내 일과가 미끄럽게 굴러간다. 청소는 한 번 해놓으면 일거리가 쉬워진다. 밥은 할아버지가 전기밥솥에 해놓는다. 반찬은 우리 집에서 조리하여 냄비나 락앤락에 조금 덜어서 가지고 오면 된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맛 국물을 만든 다음 무채를 넣고 고춧가루를 뿌려 끓인 묵국을 해온 아침이었다. 수촌댁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준 음식 맛을 살려낸 것 같네. 수촌댁도 식사를 좀 해요. 사람을 두고 혼자 밥을 먹어 좀 그렇네. 나는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방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앉아서 끝나기를 기다린다.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몸도 마음도 얼어붙을 듯 굳어진다. 연말이 되었다. 할아버지네 아파트 초인종을 처음 누른 때가 9월 중순이었는데 벌써 성탄절이 오고 한 해가 저문다. 돈을 계산하면 350만 원을 벌었다. 그 돈은 가라앉은 우리 집안 분위기를 풍선처럼 띄워놓았다. 외손녀 진아, 정아에게 용돈에다가 선물을 사주었고 진아 어미한테 거저 밥을 얻어먹는 처지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12월 월급 1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는데도 말일자로 500만 원이 또 통장에 들어와 있다. 입금자는 장동섭 할아버지이다. 500만 원은 또 무슨 돈일까? 보너스 상여금이라는 걸까? 가정부에게 보너스라니 말도 안 된다. 설령 상여금이라 해도 그렇다. 500만 원의 큰 돈이 어찌 가정부에게 주는 보너스일까? 해고할 속마음을 숨긴 채 위로금으로 준 것일까? 돈 보낼 사람이 따로 있는데 실수로 내 앞으로 입금한 것일 수도 있다. 무슨 까닭인지 언니한테 주려다가 현금 자동인출기를 잘못 눌러 내 통장에 들어왔을까? 치매는 아니라도 84살의 할아버지의 기억이 초롱 같을 수는 없다. 나는 500만 원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할아버지가 실수로 입금한 것 같은데 쓰고 나면 빚이 된다. 언니한테 말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다음 날 쪼그려 앉아 걸레로 거실 구석을 닦으면서 소파에 앉아 창밖 먼 하늘을 보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예요? 언니한테 들어 이미 알고 있는 고향을 물었다. 내 통장에 돈을 입금할 때 은행 창구 아가씨에게 일을 맡겼느냐 아니면 현금 자동인출기 앞에서 손수하셨느냐고 물으려다 고향을 물어온 것이다. 인출기와 아가씨를 들먹이면 정신을 의심한다고 곧장 알아챌 것 같다. 내용이 무엇이든 대화를 하면 할아버지의 정신을 알 수 있다.
대답을 기다리는데 평안도 곽산이야. 사변 때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피란을 오다가 경상도 북녘 산골에 눌러 앉았어. 인동장 씨 일가가 몇 집 있어서 말이야. 거기 거북실 마을에 몇 해 전에 가보았더니 옛 모습은 없어. 아는 사람들은 죽고 떠나고 그래도 한번 가볼까? 부모님 산소도 있으니까. 나는 할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단정했다. 앞뒤 맞지 않는 말이 없다. 백수 신세가 된 혜인이가 생각나자 기어이 500만 원 돈 얘기를 꺼냈다. 할아버님, 제 통장에 월급 말고 500만 원을 입금하신 것 아시지요? 내 손으로 한 짓인데 모른다면 우스운 일이지. 왜 큰돈을 입금시키셨어요? 일을 그만두게 하시려는 퇴직금 명목으로요? 퇴직금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넉 달가량 일했는데 퇴직금이라뇨. 내일 돈을 찾아 가져오겠어요. 계좌를 알려주시면 입금시킬 수도 있고요. 적어서 그런가? 많아서 그렇다니까요. 안 줘도 되는데 큰돈을 입금하셨잖아요. 많으면 나를 위해서 좀 쓰면 되겠네. 돌려줄 것도 없이. 나는 창밖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옆모습을 힐끔 쳐다보았다. 나를 위해 쓰라는 말은 그 돈이 잠자리를 같이 하려는 대가라는 뜻일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깊은 관계가 떠올라 얼굴이 저절로 붉어졌다. 그런데 정희한테 주려다가 걔가 요즘 몸이 좀 불편하다기에 그래서 라면서 뒷말을 잇지 않는다. 언니에게 주려다가 나한테 입금시켰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쓰라는 말이 잠자리를 염두에 둔 말은 아니다. 더는 말하지 않았다. 꼬치꼬치 밝히려다가 할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려 자칫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적당한 때를 보아 언니에게 말하여 돌려주면 될 터이다. 음력 정월이 지나고 2월도 중순에 들어섰다. 설거지를 막 끝내고 방으로 가려는데 할아버지가 묻는다. 수촌댁, 오늘 주말에 나하고 어디 좀 다녀올 수 있을까? 거북실에 동행해달라는 것이다. 일찍 출발하면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단다. 이른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동서울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탔다. 마을 뒤에 봉우리가 거북이 모양이라는 거북실은 퇴락한 빈집이 여러 채 보이고 한 길에 사람이 다니지 않아 적적하다. 할아버지 부모님의 무덤은 봉분이 났고 잡초가 솟아 뒤따르지 않았다면 몰라보아 밟고 지날 뻔했다. 술잔을 묘소 앞에 놓고 절을 올리는 할아버지를 따라 나도 머뭇거리다가 배례했다. 살아서 못 살게 굴었으면 죽어서는 자연에 진 빚을 갚아야 해. 그래야 나무와 풀이 살아. 찬 몸을 묻고 돌로 치장하는 것을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신장로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진 앞산 봉우리들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말한다. 거북실을 다녀온 며칠 뒤였다. 저녁을 차려주고 방으로 들어왔다. 식사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메시지 도착을 알리느라 바르르 떤다. 진아오미의 저녁에 일터의 동료 5명이 집에 온다는 연락이다. 문자로 언제 가느냐고 물었더니 10시쯤이면 돌아갈 것 같다. 언니도 자리를 피한 것 같다고 답이 온다. 그 시간에 맞추어 집에 가겠다고 답을 보냈다. 저녁은 먹다 남은 간식거리로 때웠다. 가정부 일도 5달가량 하니 익숙해지고 할아버지 대하기도 한결 수월해졌다. 그 탓인지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침대에 비스듬히 누웠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불을 켜고 화장실을 다녀와서 휴대폰을 열었더니 8시를 조금 넘은 시간이다. 바로 그때였다. 할아버지 방에서 으억 하는 신음소리가 들린다. 냉큼 가위가 눌린 모양이라고 여겼다. 잠잠해졌나 싶은데 또 으억 하는 소리가 귓바퀴를 두드린다.
다급히 할아버지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를 큰 소리로 불렀다. 몸속 어딘가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는지 미간에 주름을 잡는다. 손을 들어 허우적댄다. 엉겁결에 할아버지의 깡마른 손을 내 두 손으로 감싸 꼭 잡았다. 그제야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빤히 바라본다. 한 손마저 내밀기에 당겨 포개어 잡아주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한참인 듯 느리다. 마침내 땅속 깊이 내려가는 듯 그르륵 하는 긴 소리를 내고는 숨을 쉬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내 두 손에 잡힌 채 숨을 거둔 것이다. 숨이 멎었지만 언니한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듯 위중한 상태인데 빨리 오라고 휴대전화로 알렸다. 40여 분 지나 언니가 할아버지네 집에 도착했다. 담담한 표정을 보아 언니는 할아버지의 운명을 예견한 것 같다. 나는 으억 하는 신음소리와 내 손에 두 손이 잡힌 채 숨을 거둔 것이며 돌아가실 때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가 미국에 사는 할아버지네 아들한테 장거리 전화를 걸어 사망을 알렸다. 손가방에 넣어둔 통장을 찾아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언니한테 사연을 알리고 맡겼다. 500만을 두고 나를 위해 좀 쓰면 되겠네 라던 할아버지가 한 말은 갑자기 돌아가시면 아들이 귀국하기 전에 우선 장례비로 써달라는 의미였던 것 같다. 우리는 절차를 밟아 가까운 장례식장에 알려 할아버지를 옮겼다. 아들은 미국 동부 끝 메릴랜드주에 살아 내일 저녁에나 도착할 수 있다면서 기다리기 어려우면 정희 고모님께 장례를 치러도 된다고 알린다. 다행히 발인 전에 아들이 왔다. 집사람과 아이들이 오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언니하고 나에게 인사를 올린다. 언니와 나 그리고 할아버지네 아들 셋이서 큰일을 조촐하게 무사히 마쳤다. 아들은 평소 아버지가 일러준 유언을 따라 화장하여 거북실 뒷산, 봄이면 산유화가 필 나지막한 할아버지네 부모 묘소 언저리에 뿌렸다. 엿새 뒤 언니의 부름을 받고 나갔더니 할아버지네 아들이 있는 자리였다. 아버님께서 변호사한테 맡기신 유언장을 어제 받았어요. 전 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한 돈의 4분의 2는 제 몫으로 하고 4분의 1은 정희 고모님께 드리라고 썼어요. 아버님을 보살펴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 했던 것 같아요. 조카, 나는 포기하네. 한 푼이라도 자네가 더 아쉬울 테니까. 저도 기반을 잡았어요. 임종도 못했는데 유언을 받들고 싶어요. 언니가 말을 잇지 않는다. 정희 고모님의 친동생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니까 작은 고모님이 되겠네요. 4분의 1은 작은 고모님 몫이에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놀란 눈으로 언니 얼굴을 보았다. 내 두 손을 꼭 잡아 멀리 보내준 사람에게 4분의 1의 유산을 드려라 라고 썼거든요. 고모님 말씀을 따르면 아버님 손을 잡은 분은 작은 고모님이시잖아요. 세금 문제는 제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예금 통장 계좌번호 적어주세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다지만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다. 작은 아파트일지라도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4분의 1의 큰 돈을 받아도 되는지 어리둥절하다. 언니처럼 내 몫은 포기한다고 말했다. 아버님 유언을 그대로 실행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유산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송구한 일이라고 거듭 말하자 언니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본다. 오라버니는 집사람은 내가 보냈는데 내 손은 누가 손을 잡아주나 라고 말한 적이 있어. 죽으면 뭘 알까마는 숨이 넘어가기 전에 외로움이 못 견딜 일이라는 거겠지. 말하자면 고독사를 겁냈어. 그런데 혜인이는 일본 관광 가이드 일을 언제쯤 시작하는가?
언니가 갑자기 백수가 된 혜인을 들추어내는 까닭을 알아챘다. 혜인이가 앞으로도 놀고 지낼 형편이라면 할아버지 유산을 받아두라는 의미일 것이다. 입이 더는 떨어지지 않아 가만히 있자 언니가 내 손가방을 빼앗아 통장을 꺼내 계좌를 메모지에 적어 아들 손에 넘긴다. 할아버지의 아들이 출국하기 전에 인사를 하겠다면서 계산대에서 차값을 치르고 나가자 언니가 불쑥 묻는다. 우리 오라버니한테 자네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뇨. 할아버지네 가정부는 언니가 소개했잖아요. 가정부? 가정부한테도 제 자식처럼 유산을 줄까? 정말로 가정부 노릇만 했어요. 그 이상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자네는 유산을 받을 이유가 있어. 가정부 노릇만 한 게 아니니까. 할아버지네 집에서 잠잔 건 그날 초저녁뿐이었어요. 내가 헛말할까요? 손을 잡아주어 자네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다는데도 그러네. 하기는 누구나 혼자서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그렇겠지요. 오라버니는 편히 가셨을 거야. 고독사를 면해 원을 풀고서 말이야. 할아버지가 내 손에 손을 잡힌 채 세상을 떠났다고는 해도 아파트를 매각한 큰 돈은 곤란하다. 하지만 혜인이가 눈앞에 어른거려 입을 다물었다. 혼인신고를 한 사이가 아니므로 내외간이라는 말은 가당치 않고 오라버니 집에서는 그날 하루 초저녁 선잠을 잤을 뿐이라고 하니까 내연녀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네. 내연관계는 남녀관계를 맺었을 때 하는 말이거든. 내연관계와 남녀관계라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자넨 오라버니의 동거인일 거야. 한 집에서 산 사람, 동거인 말이야. 남녀가 동거 생활을 한다면 깊은 관계도 있다는 말이다. 관계는커녕 가정부 노릇 말고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 하룻밤 동거인도 있나 싶다. 할아버지 손을 잡은 건 우연일 뿐이에요. 동거인마저 싫다고 하면 하늘로 가신 오라버니가 서운해할 거야. 좌석 태반이 비어있는 지하철에 앉아 나는 동거인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집에서 무료하게 하루해를 보낼 혜인이 집과 돋보기를 들고 다니시던 할아버지와 동거인마저 마다하면 오라버니가 서운해할 거야 라던 정희 언니를 그리면서 지금까지 단편소설 동거인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